오늘은 평소와는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반찬도 골고루 먹듯이 이야기도 골고루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스타일의 완성은 헤어스타일이라고 할 정도로 머리카락은 사람들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색깔은 물론이고 그 두께나 직모인지 곱슬인지 등의 기본적인 형태가 모두 다르며 어떤 자리에 참석하느냐에 따라 그 스타일도 단정하게 하느냐 아니면 화려하고 멋지게 하느냐 등등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긴 머리에 웨이브를 주느냐 아니면 쭉 펴느냐에 따라 그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길이가 길거나 중간이거나 짧으냐에 따라 또 달라 보이는 것이죠. 게다가 웨이브의 경우 굵은 웨이브냐 뽀글이냐에 따라 그 모습이 크게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같은 모습이라도 그 두상에 따라 또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슷한 스타일이 있을지언정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 모두가 미세하더라도 같은 스타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항상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스타일링해왔으며 시대를 초월하여 반영된 다양한 커트, 색상 및 표현 방식은 거의 무제한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은 단순한 따뜻함과 외모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그 중에서도 일부는 머리카락이 감각의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며 신경계 확장의 역할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상의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머리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신념체계와 민속학에 따라 머리를 묶기도 하고 덮기도 하며 길게 만들거나 짧게 자르고 또한 아예 빡빡이로 면도하는가 하면 주름을 잡고 염색하고 말리고 장식하고 또는 꼬고 닦는 등의 머리카락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념이나 민속에 따라 그 착용 방법은 오랫동안 매우 다양한 형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많은 부분에서 대부분 머리카락이 길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치 토르의 아내가 밀과 다상 그리고 과적과 관련된 긴 황금머리털로 유명했던 것처럼 말이죠. 한편 어떤 사람들은 긴 머리가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있어서 어쩌면 고양이의 수염처럼 일종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특정 감각 능력을 주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 중 미국에 있는 제양군인회 의료센터 직원의 이야기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세계대전 동안 코드 토커 또는 윈드 토커라는 즉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군 소속의 암호통신병으로서 이들은 1968년에서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촉토와 나바호의 원주민으로 구성되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뛰어난 탐색 능력이 그 작전 수행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분쟁 지역의 험난하고 위험한 지형을 탐색하여 매우 은밀히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나고 거의 초자연적인 추적 능력이 있다고 잘 기록되어 있는 촉토와 나바호 부족의 그 선출된 입대 신병들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현정에서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였을까요? 따라서 그들 임무 수행의 실패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이미 평생을 노련하게 살아온 나이든 신병들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적을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들이 쓰던 육감에 접근할 수 없었고 직관적인 감각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으며 미묘한 자연 속의 신호도 읽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밀한 초감각적 정보에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라고 노련했던 원주민 부족 출신의 병사들은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테스트 기관은 긴 머리를 가진 아메리카 원주민 추적자들의 행동과 추적 성능을 비교했으며 긴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군대식으로 머리를 짧게 자른 사람들을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이론은
고양이가 먹이를 찾을 때 냐옹이의 수염이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처럼 원주민들의 머리카락도 마치 육감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긴 머리카락이 신경계의 확장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일부 회의론자들은 머리카락은 단지 죽은 세포에 불과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전달한다는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몸의 털들과 마찬가지로 머리털 또한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기저부에 있는 모낭은 실제로 모발을 생성하는 기관입니다. 머리카락은 피부의 촉각을 담당하는 수용체와 연결되어서 외부가 춥거나 뜨겁다는 것을 알려주며 우리에게 작은 바람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우리를 물려고 하는 성가신 벌레들을 느끼게 하는 등 몸을 보호하는 경고장치의 역할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하거나 또는 위협을 느낄 때 또는 소위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쭈삣 서는 듯한 느낌은 우리가 다른 감각으로 감지하는 것이었을까요? 다시 말해 머리카락에 영향을 미치는 그 무엇인가를 감지하는 무의식적인 인식의 반사인 것일까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머리카락이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의 추적자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고대 삼손의 신화에도 그 연관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된 삼손이라는 초인적인 힘을 지닌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초인적인 능력은 그를 강력한 전사로 만들었고 그는 덤벼드는 사자조차 그 자리에서 찢어 죽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의 약점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자르지 않은 그의 자연의 머리카락은 삼손의 힘의 원천이었던 것이죠. 당시 그는 블레셋 여자가 매우 취향이었는지는 몰라도 유독히 그쪽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으며 그런 그에 대하여 부모가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던 블레셋의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중 한 여인의 이름이 데릴라였는데 그녀는 사실 블레셋의 첩자였으며 이스라엘의 장사였던 삼손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아리따운 모습으로 그의 눈에 의도적으로 띄게 되었던 것이죠. 삼손은 그의 비밀을 집요하게 묻는 그녀에게 수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알려주곤 했지만 결국 그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그녀의 집요한 질문에 그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잠자는 사이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모두 잘리고 말았으며 그만 그의 힘을 모두 잃은 채 밧줄에 묶여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눈마저 뽑혀 당나귀 대신에 맷돌을 돌리는 짐승의 처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잘린 머리카락은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다시 자라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곁에 있던 소년에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전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 기둥까지 간 다음 신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온 힘을 다하여 그곳 신전의 기둥을 부러뜨리고 그가 생전에 죽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셋인들을 신전 지붕과 함께 떨어뜨려 자신과 함께 모두 깔려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듯 아메리카 원주민 추적자들은 긴 머리에 대한 그들만의 강한 유대감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군대에 입대 시에 아마도 그들의 머리를 자른 후에 추적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실제로 머리카락의 섬세한 감지 능력 확장을 그들은 잃어버렸던 것일까요? 이처럼 많은 부족에서는 긴 머리는 그들의 상징이자 자아의 확장이었으며 생각의 물리적 표현이었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다른 지역을 정복한 자가 그 지역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는 처벌이나 매우 굴욕적인 행위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조차 머리카락을 깎거나 완전히 밀어버리는 것은 영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삶의 다른 방향에서의 측면에서 개인 내부의 큰 변화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양한 부족의 머리 스타일은 그들이 어느 부족에 속했는지 또는 전쟁이나 평화의 시기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타일은 그들의 지위와 순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거나 특정 의식에 착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고대 신화의 이야기 말고도 또 다른 매우 긴 머리를 둘러싼 많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 하나는 긴 머리에 계란과 꼬냑을 바르고 향수를 뿌렸던 오스트리아 황후 엘리자베스였는데 그녀는 미용에 거의 수시간 이상을 썼던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머리가 매우 바쁘게 손질되는 동안은 마음이 한가하지만 그 반면에 자신의 머리를 만지는 미용사의 손가락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빠져나가는 것이 두렵고 나중엔 그것이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손질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마음을 가진 그녀의 의중은 도대체 어쩌라는 것이었을까요? 어쨌든 한편 건강 또한 모발의 상태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모발의 성질이 바뀌거나 빠지는 경우 질병이나 스트레스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항상 스타일뿐만 아니라 색상과 질감으로 나이를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자유롭고 묶이지 않은 머리는 마치 젊음을 상징하는 듯하였고 더 짧거나 묶인 머리는 좀 더 성숙한 태도를 상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묶임이 빡빡해질수록 더욱 절제되거나 엄격하거나 매우 강력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사회에서는 머리 스타일에 관계없이 마법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우도 매우 많았습니다. 북미 원주민들의 다양한 국가들은 머리카락에 대한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크리족은 머리카락을 영혼의 연장으로 생각했으며 그 스타일이 영혼의 개성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곰 지방과 검댕이를 섞어 머리카락에 발라 진하게 보이게 하기도 했으며 모크족이나 폰리, 알곤킨 등의 헤어스타일은 머리카락이 옆으로 다듬어지면서 마치 말갈기와 같은 띠를 남기는 것으로서 오늘날 모크족으로 알려진 매우 극단적인 헤어스타일이 그와 같은 것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서 이러한 머리카락에 대하여 많은 문화권에서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애도와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빵 껍질을 먹으면 머리카락이 곱슬거린다는 말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며 빨간 머리를 장난이나 불같은 기질과 연결시키는 오래된 믿음이 여전히 그곳에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까치새가 잘린 머리카락을 훔쳐 그들의 둥지로 사용하면 1년 안에 죽는다는 속담이 있기도 한데 이것은 새가 당신의 자른 머리카락을 모은다면 아마도 두통을 유발할 것이라는 리투아니아의 믿음과 상당히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불교에서는 불교도들이 그들의 짧은 머리를 유지하거나 머리를 완전히 깎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영적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신호 또는 세속적인 것을 모두 일체 근절한다는 의미도 포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많은 문화권에서 남자와 여자는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으며 삼손처럼 머리카락이 잘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스스로 머리를 가리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처럼 현재로서는 머리카락이 신경계의 일부로 확장되어 주변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우리와 상호 의사소통을 하는 매개체가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머리카락을 손질하는 방식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한다는 것은 아마 모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머리카락이 주변 상황에 대한 감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경험이 있었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있다고도 또는 없다고도 할 수 없을 매우 애매한 경험들은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떠신가요? 이 외에도 수많은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들과 신화와 관습들이 있지만 며칠 밤을 새워서 이야기할 형편도 안 되오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